앞에서 진화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정은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진화가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여러 교과서나 또 여러 과학 잡지나 책에서 바로 화석의 증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의 증거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화석의 증거는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 또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람의 이론, 바로 진화론을 통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수십억 년을 거쳐서 진화해 왔다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동물들과 또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과서나 과학 책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 동일 분화를 거쳐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 와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진화론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분이 그 찰스 라엘이라는 분이 되겠는데 1875년에 지질학 원리라는 책을 내서 동일 가정설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또 창조 사건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구와 현재의 지구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나 현재의 지구에 보이는 산이나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과거나 지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지층이 쌓이는데 30cm의 지층이 쌓이는데 약 5,0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시간을 거쳐서 수십억 년을 거쳐서 현재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화석들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찰스 라일의 이런 동일과정설은 바로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동일과정설에 아주 감명을 받은 찰스 다윈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가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도 서서히 진화해서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59년에 바로 이 종의기원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바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걸로 서서히 진화해 왔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그 생명 수라고 나무라고 보였던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단세포로부터 이것이 서서히 진화해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다윈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일과정설과 또 다윈의 그런 진화론에 의해서 지구의 그 땅을 이렇게 단면을 전나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지질주성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제일 밑에 지구의 밑바닥을 성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위에는 크게 세 개를 나누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그 쥐라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중생대가 바로 백악기, 쥐라기, TRC기로 되어 있는데 공룡들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 중생대가 되었습니다. 공룡보다 더 이전의 시대가 고생대가 됐는데, 이 고생대의 가장 밑바닥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캄브리아기라고 되어 있죠. 고생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층이 캄브리아기인데 약 5, 6억 년 전의 시간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습니까? 삼면충의 그림인데요. 유명한 삼면충의 그림인데, 이 캄브리아기에는 이런 삼면충과 같은 하등한 부척지역 해양 생물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서 보면 이렇게 대봉기 정도에 보면 어류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기에는 곤충들이 나타나고, 페름기에는 고생대의 가장 위치에 있는 페름기에는 파충류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가서는 공룡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는 바로 포유류들이 나오게 되고, 그 제일 위층에 바로 인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보면은 1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 간격으로 따지면 약 160km 정도의 깊이의 그런
땅에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구의 땅을 파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12층으로 되어 있는 지질 주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를 가면 혹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책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교과서에만 이 지질 주상들가 존재하고 실제로는 지구상에 이러한 지질 주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지표면의 94%는 3개 이상의 지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12개의 지층이 실제로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지층을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층이 잘 보이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곳, 그랜드 캐년에 이런 지층이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 또 그곳만 보더라도 고생대의 6개 층이, 고생대 전체의 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생대 중에서 2개의 층이 빠진 6개 층만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층은 실제로 이 단면을 잘라서 단면을 파들어가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이 지층에 나온 화석들을 봤을 때 이 생명체들이 화석한 곳에서 점점 부족한 것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엽층이 발견되면 이건 아주 오래된 지층이다. 공룡이 나오면 이것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층이라고, 그런 가정하에서 이러한 지층들을 짜맞추기 위해서 이론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지질주상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과 그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창세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죄악에 반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 아시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한꺼번에 노아 홍수 때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이렇게 나게 되면 TV 같은 데 보게 되면 홍수가 막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흙덩이들이 집에 막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인 대홍수 사건으로서 단순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지진과 화산 활동과 같은 대격변이 있었고, 이때 많은 동물들이, 사람이 흙덩이에 의해서 매장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노아 홍수 때 대홍수의 대격변 사건을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땅에 매장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순서로 묻히게 되었을까요? 이 강이나 바다에 제일 밑바닥에 어떤 것이 살고 있습니까? 조개나 그런 무척주 동물들이 살고 있죠. 삼류충이라고 살고 있고, 중간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육지의 중간에는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양소리나 춘류, 그런 것들이 살고 있잖아요. 악어 같은.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포유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흙덩이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파묻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순서로 파묻히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살았던 장소와 또 얼마나 그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가. 사람이나 포유동물은 물이 막 밀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위층에서 발견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노아 홍수 사건 때 수많은 생명체들이 매몰이 되는데 그 매몰된 순서대로 이 땅의 지층 속에 화석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상교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진화론과 창조의 두 가지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는 없겠죠. 진화가 맞든지 하나님이 한 창조가 맞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틀리고 한 가지는 맞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진화와 창조에서 얘기하는 증거로서 화석의 증거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진화론이 말한 대로 진화의 순서대로 하다가 동물은 가장 밑바닥에, 또 발달된 포유류나 사람은 가장 위층에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겠죠. 그리고 순서와 상관없이 화석이 발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장된 것이 그들의 진화의 순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서식장
일정한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 교과서를 보게 되면 화석은 진화가 일어났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화석은 지구의 과거 생명들의 실제 기록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화석 증거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진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석의 기록을 살펴보게 될 때 진화가 사실인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다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에 다윈이 이 이론을 발견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간 단계 화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윈은 앞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먼저 화석의 증거 가운데서 첫 번째로 캄브리안기 대폭발이라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캄브리안기가 어디에 있는 층이라고 그랬죠? 고센대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층입니다. 연대로 치면 지난주에 말하기는 5억 년에서 6억 년 전의 지층을 캄브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캄브리안기 밑에 있는 더 밑바닥에 있는 층을 성캄브리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캄브리안기에 뭔가 대폭발이 일어났다는데 어떤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이 캄브리안기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갑자기 출현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를 의한다고 한다면 이 캄브리안기 전에 있는 성 캄브리안기에 단세포 세포가 있고 이 단세포 세포가 많은 다세포 세포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는 모습이 있다가 이제 캄브리안기에서 이런 삼해충이나 해파리, 바다풀, 달팽이, 문어 그리고 심지어는 척추동물 가운데 어류까지 성 캄브리안기에 나타나는데 아무런 성 캄브리안기에 전이 형태가 없이 캄브리안기에 갑자기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라고 한다면 최초의 유기물질에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에서 여러 가지 다세포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캄브리안기와 성캄브리안기를 화석의 증거를 살펴보면 성캄브리안기에 아무런 전이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캄브리안기에 수많은 해양 척추동물과 어류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빗대서 바로 생물학적인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셀로드라는 이런 고생물학자가 사이언스에 대해 얘기하기를 이것은 지질학과 질환원에 있어서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들의 조상을 찾기 위해서 성캄브리안기의 지층을 조사해봤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캄브리안기에서 이런 전이 화석을 찾기 위해서 지구상에는 여러 곳에 있는 지층들을 1500m나 파고 들어가서 봤지만 적합한 화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렐로스라는 동물학 박사가 이 캄브리안기 대폭발의 이 사건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 의미는 진화의 조산 없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캄브리안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출현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진화의 조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95년도에 타임지에서 진화론의 대폭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다윈의 진화론은 더 이상 화석에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캄브리안기 대폭발 사건을 통해서 무척추동물, 단세포 동물에서 무척추동물로 진화되는 아무런 전이 화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무척추동물에서 또 척추동물로의 그 전이 화석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동물 가운데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물고기, 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장 원시적인 척추동물인 어류로, 무척추동물에서 어류로 진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무처추동물에서 어류로 진화한 중간 단계의 전이다이 있다는 것을 혹시 교과서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초기에 물고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척추동물에 해당되는 이런 해파리나 삼면충, 문어, 새우, 조개 이런 것들이 척추동물이 초기의 척추동물이 어류로 진행되어져가는 중간 단계에 화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은 이 척추뼈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한 해부학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전이화석이 지구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과서에 실렸겠죠. 아무리 교과서를 찾아보시더라도 발견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엘로스 박사는 우리가 이런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화석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변화되는 전이화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물고기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에 살고 있죠. 자, 이제 물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그 다음에 육지로 생활하는 동물로 진화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먼저 진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양서류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구조는 양서류의 골반을 단면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어류의 골반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양서류는 육지에서 자기 몸무게를 지탱해서 걸어가야 되는 강력한 다리가 있어야 되죠. 다리뼈가 골반에 붙어 있는데 이 골반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척추뼈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오른쪽은 어류의 골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느러미가 되는데 지느러미의 골반뼈가 어떻습니까? 척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 속에 느슨하게 묻혀있는 것이 어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어류는 무엇으로 호흡을 하죠? 아관으로 호흡하는데 양서류는 어떻습니까? 공기를 들여 마셔야 하기 때문에 허파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이 물에서 호흡하는 것과 육지에서 호흡하는 호흡기관에도 아주 중요한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할 강력한 후보 물고기로 실루칸스라는 물고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실루칸스가 살았던 시대는 약 4억 년 정도의 시대인 대공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실루칸스는 다른 물고기와 다르게 지느러미가 마치 육지의 양서류 같이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칸스 같은 한때기의 모양을 가진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진화해서 양서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속에 살고 있던 실루칸스가 막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했을 때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느러미를 짚고 이동하다가 다른 웅덩이로 이동해 갔다. 그런 과정에서 점점 이 지느러미가 진화해서 이와 같은 골반뼈에 연결되어지는 양서류의 다리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루칸스의 화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실루칸스와 같은 판형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들이 바로 양서류로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칸스는 3, 4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고 약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화석으로 발견되는 물고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8년도에 남아프리카 남쪽 해안에서 살아있는 실루칸스가 잡혔던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아주 커다란 길이가 1.8m에 무게가 80kg 정도 되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 박물관 관장에게 보여줬는데 이 박물관장이 정말 신기한 물고기다 싶어서 이 물고기를 스케치해가지고 이분이 전문가에게 보냈는데 전문가가 이 스케치를 보고 자료들을 살펴보고 나서는 화석에 봤던 바로 실루칸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계의 생물학적인 발견이라고 아주 뉴스에서 대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도
수백 마리의 실리콘스가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 실리콘스가 진화해서 양소리로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실리콘스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진화해서 다리가 진화해서 이제는 걸어다니는 물고기로 진화됐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실리콘스는 화석 속에 있는 그 실리콘스와 전혀 변하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물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리콘스가 발견되었던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이 실리콘스를 잡아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학자들이 물고기에서 생활하는 실리콘스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가 나타난 실리콘스. 이 실리콘스가 과학자들은 바로 그 앞 지르머리가 진화해서 양소리의 다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진화의 흔적 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류에서 양소리를 진화했다는 진화의 화석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구상의 육지 동물학에서 이제는 조류로 진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학자들은 파충류 또는 공룡에서 날아다니는 조류로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화석이 어떤 화석이죠? 시조새 화석이죠. 여러분, 시조새 화석을 교과서에서 익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조새 화석은 독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공룡이 살았다고 여겨지는 주라기 지층에서 1억 5천만 년에 해당되는 지층에서 이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시조새 하면은 아주 엄청 큰 공룡 같은 화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크기는 약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고요. 이것은 완벽한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 그런 전임 화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시조새는 특이한 것이 부리에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끝에 3개의 발톱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화석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 결정적인 전임 화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데서트 포이드로 교과서에 실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조새의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파충류의 특징이라는 이빨과 발톱은 정말 진화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호이킨이라는 새가 되겠는데요. 이 호이킨은 남미에 살고 있는 새인데 뱀을 잡아먹는 새라고 해요. 근데 이 호이킨 새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발톱입니다. 이런 호이킨뿐만 아니라 타조, 또 비둘기의 일종인 투라코, 이런 새들은 현재 완벽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파충류 가운데에는 거북이가 이빨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북이가 물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네. 파충류 가운데는 이빨이 없는 파충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새들 가운데 부리에 이빨이 있는 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지에 이런 이빨 같은 새가 발견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새들 가운데 발톱을 가진 새가 있고 또 이빨을 가진 현존한 새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빨과 발톱만으로는 파충류와 조류의 진화에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은 교과서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종새가 발견됐던 그 지층에서,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완벽한 새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언스 뉴스지에서 얘기하기를 1억 4천만 년 되는 지층에서 완벽한 새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시조새가 살던 시기보다 더 훨씬 오래된 지층에서 새의 조상을 새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조새가 살았던 지층에 완벽한 새가, 또 더 오래된 지층에서 새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 시조새가 새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조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게 되면요, 이것이 시조새의 깃털이 되겠습니다.
이 시조새의 기틀을 보게 되면 좌우가 비대칭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좌우가 비대칭인 깃털의 특징은 바로 날아다니는 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들, 펭귄이나 타조 이런 새들은 좌우가 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대 새들의 그 날개의 특징과 시조새의 날개의 특징은 현대의 새의 완벽한 깃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서도 새 전문가들이 이 시조새의 깃털은 완벽한 새의 깃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조새의 뼈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닭뼈를 씹어보면 어떻습니까? 씹어져요? 안 씹어져요? 씹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새의 뼈에는 새의 뼈가 가볍게 날아가기 위해서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함기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의 뼈는 공기가 들어있는 뼈인데요. 바로 시조새의 뼈의 특징도 바로 새의 특징인 함기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면서 진화론자인 페두시아 박사가 결론을 내기를 이것은 공룡이나 파충류가 아니라 나무에 사는 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데이비드 멘톤이라는 생물학자도 이 시조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윗턱뼈와 아래턱뼈가 모두 움직이는 완벽한 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니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고 먼 곳을 보기 위해서 큰 손해와 시각 피지를 가지고 있는 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조새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새의 구조 특징을 봤을 때 완벽한 새의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있고 새의 뇌와 시각 피지를 가지고 있고 새의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화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진화하는 자인 조류학자 스윙턴이 얘기하기를 조류의 기원은 추정의 문제다.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파충류가 아니라 완전한 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새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이런 파충류의 앞다리가 점점 날개로 진화되는 과정 또 파충류의 비늘이 깃털로 진화되는 그런 진정한 중간단계 화석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조새의 화석은 진화하는 자들도 완벽한 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단계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화의 화석 가운데 대표적인 또 화석이 알의 화석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이 아주 작은 크기에서 점점 큰 크기로 진화했다. 이와 같은 화석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말의 발가락 수가 5개에서 3개, 1개로 이렇게 점점 감소했다는 증거를 들어서 말이 진화했다고 이것을 화석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완벽한 진화를 증명하는 화석의 증거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말이 진화했다고 한다면 발가락이 감소하고 크기가 큰 것으로 변한 것이 정말 진화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정말 진화일까요? 발가락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정보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퇴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말 가운데도 발가락이 1개 이상인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의 발가락이 많은 발가락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손과 발이 진화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1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진화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불구자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이 발가락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진화라고는 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가락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정말 진화했다고 한다면 숫자가 감소하는 중간 단계의 전이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 단계의 전이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지는 것이 큰 이점을 줄까요? 오히려 작은 동물이 자기 몸을 잘 숨기고 또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걸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톱물 가젤의 예를 들자면 이 가젤은 크기가 작고 연약하지만 또 두 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사바나의 어떤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말들 가운데 아리에이션의 상마벨라라는 말은 크기가 5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경 말은 크기가 2m나 되는 엄청난
엄청난 크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두 말이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이 죽어서 뼈가 땅에 묻혀가지고 수천만 년이 지났을 때 나중에 학자들이 봤을 때 이 말과 이 말이 다른 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의 크기가 진화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 가운데 단순한 크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전적인 변이라고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사실들이 있는데, 세 발가락을 가진 말의 화석과 한 발가락을 가진 말의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나브라스카라는 에시폴 화석지대에 보면 70마리의 말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5가지의 말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런 말들이 서서히 진화해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살았던 서로 다른 모습의 말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한 사실은 말의 발가락 숫자가 이렇게 서서히 감소했다고 배우고 있는데, 말의 갈배의 수나 허리뼈의 숫자는 갈배의 숫자에 예를 들자면 가장 에오리푸스 같은 경우는 18개, 15개, 19개, 18개 크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화석이 정말 진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헐버트라는 고생물학 교수님께서 말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의 진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설문조사들을 볼 때 이 말의 진화가 확립된 사실, 이미 인정된 사실로 다루고 있지만, 하지만 말의 진화는 가정과 가설 뿐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말의 진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원숭이에서 정말 인간으로 진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약 300만 년 전부터 원숭이의 일부가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로서 화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의 증거는 과연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서서히 진화해온 진화의 산물이고,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물의 하나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차례상을 안 차리시겠지만, 만약에 차례상을 차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놓고 차례를 지내겠죠. 근데 이분들의 할아버지를 계속 넘어가게 되면 진화론자들이 믿는 차례상에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원숭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올라있던 명태님께서 이런들 나도 조상인데 나는 이렇게 그만히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인류 진화가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와 인류가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지금 어딘가 아프리카에 점점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반인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람 가운데도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찰자들이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유인한 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전이 단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화석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 진화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지층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라마피테쿠스를 거쳐서 올스트라피테쿠스, 그 다음에 직류 원인인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V 네안데르탈인 신인인 크로마닌을 거쳐서 진화했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로서 화석의 증거들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화석의 진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거짓으로 밝혀진 증거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1922년에 어떤 좀 이상하게 생긴 이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빨 하나가 좀 이상하게 생겨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보여줬는데요. 전문가가 이 이빨을 보고는 이것은 원숭이와 사람 간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유일연의 화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100만 년 전에 유일연의 화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빨 하나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럴싸한 두 사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한 쌍의 유인원의 사진을 그려서 신문에 실리고 드디어 다인이 말했던 인간의 진화가 증명되었다 하면서 신문에 대세 책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그림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졌다고요? 이빨 하나. 여러분, 이게 참 과학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죠. 유치원생도 웃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빨 하나를 가지고 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 사람이 진화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수년 후에 이 이빨의 주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멧돼지의 이빨이었다는 것이 발견돼서 해피니로 끝났습니다. 또 나중에 1972년 되면 바로 이빨의 주인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사이언스에 실렸었습니다. 또 여러분 필트다운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영국의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였던 변호사였던 도슨이라는 사람이 필트다운 지역에서 1908년과 1912년에 거쳐서 몇 개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 뼈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머리 두개골 조각처럼 보이는 뼈와 또 원숭이의 턱뼈처럼 보이는 뼈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뼈는 인간의 두개골 것 같은데 이 턱뼈는 원숭이 뼈로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유인원의 뼈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내가 유인원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0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의 화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트다운이 발견됐다가지고 단체에 관람하고 사진 찍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기념비도 세우는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발견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발견되었던 뼈의 모형인데요. 여기에 검게 보이는 것이 뼈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이 두개골과 이 아래 턱뼈, 이빨을 가지고 이와 같은 유인원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럴듯한 필트다운의 모습을 화석가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뼈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최신 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트다운인 화석이 발견되었고 다인의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뉴욕타임즈 같은 큰 신문에 다인의 이론이 진화론이 진실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교과서 백과사전에 이것이 기사로 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사실이다. 밝혀졌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에 과학자들이 화석의 뼈를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대 측정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래된 뼈일수록 흙 속에 있는 불소 함량이 증가됨으로써 뼈의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필트다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해 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대가 600년밖에 안 되는 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뼈는 어떤 뼈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가 아주 오래된 뼈처럼 보이기 위해서 중크롬산 카륨이라는 화학체를 해서 오래된 뼈처럼 보이게 했고요. 또 그 턱뼈는 이것이 원숭이의 뼈인데 사람의 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줄톱으로 갈아가지고 마치 사람의 뼈처럼 보이게 했다는 흔적이 확인이 되어서 이것은 사기극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과학적인 사기로 발견돼서 여기 보면 인류의 기원을 둘러싼 최고의 과학 사기 사건 필트다운, 이것이 책으로 나온 책 제목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필트다운이면 사람들이 뇌리 가운데 다인의 진화론이 사실이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원숭이와 인류의 진화 단계 초기라고 생각되는 라마피테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마피테쿠스는 1934년도에 예일대학교 학생이었던 루이스가 인도에서 발견했는데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아래턱뼈와 위턱뼈, 이빨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유인원에 화석하면은 유인원의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전뼈가 발견됐을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라마피테쿠스의 화석이 어떤 것이 발견했다고요? 아래턱뼈, 위턱뼈, 이빨 몇 개. 어때요? 얼마나 충분한
화석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없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이것은 1400만 년 전에 바로 초기의 유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성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아래 턱뼈 조합을 이와 같이 사람의 턱 모양에 비슷하게 짜맞춰서 바로 이 턱뼈가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의 턱뼈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턱뼈를 가지고 이와 같이 서서 다니는 아주 원숭이처럼 보이지만 또 사람처럼 서 있는 상상도를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원숭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초기 중간 단계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내렸는지 아십니까? 1970년에 이디오피아에서 비비 원숭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이 비비 원숭이의 이빨과 이것을 맞춰봤더니 완전히 동일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라마피테쿠스라고 얘기했던 이빨은 누구의 원숭이 뼈였냐면 비비 원숭이의 뼈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인간의 계류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러 화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시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많이 화석이 40% 정도 발견돼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책은 이 루시라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을 발견한 요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시, 우리의 조상, 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요한슨이 발견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이디오피아의 하드라는 지역에서 요한슨이 이런 유인원의 화석을 발견하는 과정에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아주 기존의 화석보다 많은 뼈를 발견하긴 했지만 100% 화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약 40%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화석을 발견했는데요. 그 지층의 연대를 추정해 봤을 때 350만 년 전의 화석으로 생각을 했고, 양발로 서서 걸어 다녔다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원숭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뼈가 사람의 뼈처럼 보입니까? 원숭이의 뼈를 보입니까? 이 뼈를 봤을 때 이 뼈는 바로 원숭이의 뼈입니다. 긴 팔을 가지고 있고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원숭이의 뼈인데, 왜 요한슨이 이 뼈가 이 원숭이 같은 뼈가 왜 서서 걸었냐고 주장을 했는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의 발이 사람의 뼈처럼 그려져 있죠. 네. 근데 이 실제로 화석에는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침입 서서 걸었을 거라는 믿었기 때문에 다리를 사람의 발로 그려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이 루시가 서서 걸었냐고 주장을 했냐면요. 이 대퇴골의 각도를 봤을 때 원숭이는 이렇게 일자인데 사람은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의 뼈를 보니까 약간 각이 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대퇴골의 각도를 봤을 때 이 뼈의 주인은 서서 걸었을 거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또 숨겨진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이 무릎뼈의 관절은 다른 뼈들과 같이 동시에 발견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뼈는 1년의 시간 차이가 있고 2.5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뼈를 짜맞춘 것이에요. 나중에 발견했지만 이 루시의 뼈의 40%의 뼈는 한꺼번에 동시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견하면서 짜맞춘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루시가 서서 걸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 게 또 뭐냐면, 여기가 이디오피아의 하다라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15,000km 정도 떨어진 탄자니아의 나이톨리라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발견된 지층이 루시와 발견된 동일한 지층일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슨이 생각하기를 35만 년 전에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겠는가? 이 발자국을 연구해보면 완벽한 현대인의 발자국이에요. 사람의 발자국은 이렇게 아치가 그려져 있고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의 발가락은 굴곡이 아치가 없고 이와 같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발자국은 바로 사람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슨을 생각하기를 이 발자국은 바로 루시가 와서 찍은 발자국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루시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가진
걸어다니는 유인이었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15,000km나 떨어졌고 더군다나 발에 뼈가 전혀 없는 루시의 발을 이 발자국의 주인공으로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루시가 살았다고 생각되는 지청에 이미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살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시의 그림을 이와 같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에 되는 모습으로 손에 도구를 들고 있고 완전히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루시의 화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외형은 인간과 유사성이 없고 긴 팔과 턱과 대퇴골은 바로 침팬지의 것이다. 다리도 원숭이의 것이다. 뇌의 영양도 침팬지의 것이다. 큰 동물력은 나무에 살고 있는 동물의 것이다. 손은 침팬지의 것이다. 발은 들고 휘어져 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루시의 화석은 바로 침팬지의 화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진화 해부학자인 주커만 박사가 15년 동안 이 루시의 화석을 연구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와이너라는 영국의 인류학자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외관이 암컷 침팬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2000년도에 네이처즈와 사이언스에 루시가 서서 걸었느냐 아니면 다른 원숭이처럼 개발로 걸어서냐에 대한 연구를 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원숭이나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는 네 발로 앞 다리를 이용해서 걸어가는데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과 루시의 해부학적인 특성을 연구했을 때 루시는 바로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옥스나이드라는 루시의 화석 전문가가 결론을 내기를 수십 년간 알려졌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 진화의 기구에서 제거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교과서에서 예로 드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진화론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 아듀 루시, 굿바이 루시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씌우면서 더 이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리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하면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이 있는데 베이징 원인은 화석이 다 분실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바 원인은 네덜란드 의사였던 듀버 박사가 군우관으로 파견되어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는데요. 이 듀버 박사의 스승님이 누구였냐면 유명하신 헤켈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켈로부터 인간이 진화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네가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이 인간과 원숭이의 진화를 증명하는 유인원 화석을 네가 찾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여기 와서 환자도 진료했겠지만 인구들을 시켜서 땅을 막 파서 화석들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냐면 1991년도에 여기 보시면 두개골의 밑부분과 어금니를 그 다음에 1년 후에 인간의 대퇴골처럼 보이는 뼈를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는데 이 뼈를 봤을 때 앞 눈두덩이 나오고 안면 분사가 완만한 걸 봤을 때 이것은 원숭이의 유인에는 두개골인데 다리는 어떤 다리라고요? 사람의 다리. 이건 우리가 찾던 바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서 다니는 유인원이다. 그래서 피칸테루스 에렉투스. 이 피칸테루스라는 것이 유인원이라는 뜻이고 에렉투스는 서서 선다는 뜻이에요. 바로 진리 원이라는 뜻인데 헤켈이 네가 가서 이것을 발견하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건데 바로 이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견된 뼈인데요. 이 두개골과 뒷두개골과 이빨 이걸 가지고 이와 같이 자바 원인의 모습을 상상으로 만들어냈고요. 지금 그 발굴된 장소와 기념비를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바 원인의 뼈를 가지고 이제 발굴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헤켈의 전임 교수님이었던 루돌프 힐셔라는 분이 있었는데 고생물학자고 근대 병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뼈를 딱 보고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 견해는 이것은 동물이다. 이 두개골은 긴팔 원숭이의 것이고 이 대퇴골은 두개골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분에게
학술회의를 할 때 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들이 계속되어졌는데 이 두 계급의 구조는 침팬지나 길반 원숭이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또 이 대퇴굴은 바로 현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즉 현대인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듀부어가 이 자바 원인을 발굴했던 그 시대의 지침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한 현대인의 두개골을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감추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바 원인이 발견된 지청에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되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바 원인이 더 이상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대퇴골이, 그 다리뼈, 대퇴골의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바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지 않고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듀부어의 스승님이 바로 진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기극을 벌였던 바로 패키리였던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과서와 학자들은 이 자바 원인을 호모 에렉투스, 직립 원인이라 해서 교과서에 시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듀부어가 죽기 전에 고백을 해서 문서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1년 직전에 자기가 발견한 두개골은 원숭이의 것이고 자바이는 커다란 긴팔 원숭이의 일종이라고 스스로도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직립원인 다음에 인간과 중간 단계가 네알데이션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56년도에 독일 네안데르 계곡에서 폭파 작업을 하다가 어느 동굴에서 이상하게 생긴 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뼈들을 연구해 보니까 두터운 눈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면경사가 완만하고 또 목에 척추가 굽어있고 전체적으로 땅땅하게 영투가 팔다리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약 4만 5천 년에 살았던 미개한 반인간의 화석이다. 그래서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것이 발견되었냐면요. 그 동굴에서 고백으로 만든 피리가 발견되고요. 또 바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숭이와 인간의 장갑인 미개한 네안데르탈인들이 피리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문화생활을 영위했고요. 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어서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 더 많은 연구들을 해보게 되니까 초기에 이와 같이 원숭이같이 그렸는데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들은 장신구와 바늘을 사용했고 아키를 연주했고 동굴에 그림을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안데르탈인은 매장을 하고 도구를 쓰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완벽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특별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졌냐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칠고 추운 환경 가운데서 고립되어 살면서 유전적으로 고립된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 진화에 대한 특집 기사로 타한기에서 기사를 쓰면서 결론을 내리기를요. 현재로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인간이 정말 진화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지질 주상대에서 어디서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일 꼭대기층에 발견되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화석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인간의 흔적들이, 인간의 뼈나 인간의 손 화석, 또 인간의 증거들이 공룡이 살았던 아주 오래된 지층에서 많은 그 사례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손의 화석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사람의 발자국, 또 여기에 페름기에 있는 사람의 생명화 발자국이 발견되고요. 심지어는 캄브리아기에 살고 있는 삼엽충이 있어야 되는 그 지층에 사람의 생발이 밟혀지는 삼엽충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진화하는 쪽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고생들의 가장 위층에 있는 페름기에 선명하게 찍힌 사람의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나 인류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유일한의 화석들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발견된 앞에서 소개드린 그런 화석들을 다 모으면 단 2개 정도밖에 차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인원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유인원 화석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야 되는데
발굴된 화석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원숭이의 진화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증거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이거나 호배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이 지질주상의 가장 위층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보겠는데요. 다행히 종이기원에서 얘기하기를 지구상에는 이미 중간형의 종류가 많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지층은 그러한 중간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다행히 진화를 의미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려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는 중간 단계 화석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화석, 중간형의 화석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나의 이론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종이기원을 발표한 지 1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25만 년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고 지구상의 척추동물의 80%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렇게 수억 개의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석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진화를 증명하는 전유학의 화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하버드 대학 진화론자인 유명한 학자인 스티븐 제이 골드가 결론 짓기를 다행히 말한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연결고리가 아예 없다. 중간 단계 화석의 부재는 지속되며 계속되는 진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인이 얘기했던 진화의 생명나무는 전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화석의 증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2005년도에 영국의 런던 동물원에 호모사피엔스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관이죠. 여기 원숭이관 옆에 사람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전시해놓고 인간의 동물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도 하나의 진화한 동물의 하나일 뿐이라는 가정하에 이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진화한 동물의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화석의 증거를 통해서 진화론이 화석의 증거를 통해서 전혀 진화론이 뒷받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화석의 증거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